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우리 경제에 직격탄을 주기 때문에 우리나라는요, 석유가 한 방울도 안 납니다. 휘발유, 경유, 항공유, 등유 등의 고급 제품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수출하는데 그 규모가 세계 5위라는 거죠. 앞으로 당분간 뼈를 깎는 고통이 필요하다. (2050년이) 되면 지금 전기 사용량의 약 2.5배가 될 걸로 보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에너지와 관련해서는 섬나라입니다. 재생에너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원자력도 추진하고 또 수소에너지의 활용도 늘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제입니다. 에너지를 보다 더 싼 가격에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는 에너지를 자급자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로 있으면서 현재 창의융합대학 학장을 맡고 있는 유승훈 교수입니다. 작년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국제 에너지 가격이 폭등했죠. 그러다가 가격이 좀 안정화됐는데 이제 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발발하면서 국제 에너지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끝나면 국제 에너지 가격은 안정화될까요? 적어도 2025년까지는 안정화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에너지가 크게 부족한 우리나라는 대책을 마련을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를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될 시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과연 현재 에너지 가격의 현황이 어떤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릴 후에 우리가 당면한 과제 8가지를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현재 집계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2021년 기준으로 94.8%입니다. 즉 우리나라에서 쓰는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는 이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어땠을까요? 여전히 30년 전에도 대략 95%, 20년 전에도 95%, 지금도 95%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태양광 풍력 등 국산 에너지라 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를 늘려왔지만 우리의 에너지 수요 자체가 증가했기 때문에 결국 수입하는 양도 계속해서 늘어났고 따라서 수입 의존도는 여전히 95% 수준인 거죠.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입 의존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전체 에너지의 절반 정도는 석유가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럼 나머지 에너지들은 뭐냐? 여러분들 최종적으로 쓰는 에너지를 보면 바로 전기입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전기는 과연 뭐로 만드느냐를 보게 되면 가장 많이 전기를 만드는 데 쓰이는 연료는 석탄입니다. 그 다음이 원자력이고요. 그 다음이 천연가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석유와 천연가스는 전량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원자력 발전의 연료인 우라늄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만
우라늄의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한 2년치 쓸 양을 이미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반면에 석유나 천연가스는 이렇게 전쟁이 발발해서 국제 에너지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 우리 경제에 직격탄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국제 에너지 가격, 특히 석유와 천연가스의 변동에 예의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석유 가격은 과거에 어땠느냐? 90불 전후에서 최근 몇 년 동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가는 어떻게 보면 그럭저럭 큰 변동 없이 유지가 되고 있고, 물론 최근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인해서 국제 유가가 올라간 것은 사실이고요. 현재 95불을 찍었고, 만약에 전쟁이 더 격화되면 150불 수준으로 올라간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에너지원인 천연가스를 보게 되면 이 천연가스는 우리나라 전체 전기의 약 30%를 만드는 연료입니다. 게다가 이 천연가스는 우리나라에서 전혀 나질 않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석유나 석탄하고 다르게 운송이 굉장히 골치 아픕니다. 석탄은 고체이기 때문에 배에 실어오기가 좋고요. 석유도 액체라서 배에 실어오기가 좋은 반면에 천연가스는 기체이다 보니까 이거 운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얘를 액체로 만들어서 국내에 들여오고 있는데, 이 가격이 우리나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한번 가격 변동을 볼까요? 자, 2020년 코로나가 발발한 해입니다. 그때 4월에 천연가스 가격은 국내에 들여오는 것이 MMBTU당 약 2달러 수준이었습니다. 작년 22년 8월 말에는 이게 35배 오른 70불로 올랐습니다. 작년 8월 9월에 70불을 하는 천연가스를 국내에 사와서 이번 올해 이제 겨울을 났던 거죠. 자, 그러다가 이 가격이 또 급격하게 안정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6월에는요, 이 가격이 9불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심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우리나라에 들여오는 천연가스의 가격은 18.5불이었습니다. 즉 6월 달에 비해서 4개월 만에 2배로 올랐습니다. 거기다가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지속되면은 아마 더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지금 지구는요, 북반구에 있는 나라들이 좀 있으면 난방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국제 천연가스 가격은 더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자,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쓰고 있는 난방비가 올라가게 되고요. 또 집에서 천연가스로, 도시가스로 치사도 하고 있죠. 그 비용도 증가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전기를 만들 때 약 30%에 해당이 되는 천연가스의 가격이 오르면 전기요금도 오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 천연가스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요. 전 세계의 천연가스는 좀 풍부한 반면에 이것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려면 얘를 액화를 시켜서 부피를 한 300분의 1로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천연가스는 액화 천연가스가 들어오고 이거를 LNG라고 하는데요. 전 세계 LNG 생산량은 약 4억 톤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 반면에 우리는 매년 한 5천만 톤 정도의 LNG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과연 천연가스, 즉 LNG 공급량이 늘어나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한 25년, 26년 초까지는 4억 톤이 유지가 되다가 26년 말이 돼야 한 1억 5천만 톤 정도가 증가해서 LNG 수급에 좀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2026년까지는 좀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 에너지 위기를 극복을 해야 된다. 앞으로는 에너지 가격이 높은 시대가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한 2026년까지 어떤 거를 해결을 해야 될까요? 8가지의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과제. 올해 1월에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난방비 폭탄 문제가 터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 2년 전에 비해서 현재 도시가스 요금이 한 40% 올랐거든요. 그러기다가 작년보다 올해 1월이 춥다 보니까 난방비가 많이 증가를 해서 고지서를 딱 받아봤더니 작년 대비 한 50%가 더 나오다 보니까 국민들이 난리가 났었죠. 게다가 전기요금도 한 2년 전에 비해서 한 40% 올라서 올 여름에는 냉방비 폭탄이 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다만 올 여름에는 또 비가 많이 오고 이러다 보니까 좀 부드럽게 넘어갔는데 이제 내년이 되면 또 냉방비 폭탄, 난방비 폭탄 이슈가 계속해서 반복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한전의 적자가 47조 원을 넘었고요. 누적 부채도 200조 원을 넘은 상태고 또 천연가스를 수입하고 있는 한국가스공사도 적자가 너무 커서 현재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5%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절약 외에는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은 올 겨울에는 난방 온도를 조금 낮추고 옷을 하나 더 끼워 입고 생활을 해야 되겠고요. 여름에는 이제 온도를 조금 높이고 에어컨뿐만 아니라 선풍기도 좀 틀어서 여름을 나야 이 에너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저소득층, 취약계층, 즉 집에 뭐 온열 환자가 있다라든지 아니면은 좀 어린애들, 그다음에 노약자분이 계신 집들은 우리가 난방을 안 할 수도 없고 냉방을 안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결국 정부가 재정을 투입을 해서 에너지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보호하는 조치를 좀 더 강하게 시행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여름철과 겨울철에 난방비나 냉방비를 지원하는 일명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 지원 금액을 해마다 늘려왔고 아마 내년에도 더 늘릴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저소득층은 보호하면서 조금 넉넉하신 분들조차도 아껴 쓰면서 여름과 겨울을 나야지만 우리가 이 에너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과제는요. 우리가 온실가스를 줄여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이제 국제사회에 천명을 했습니다. 과연 어느 수준이냐? 세계 1등입니다. 뭐냐면 가장 온실가스를 빠른 속도로 우리는 줄여야 되는데요. 우리는 줄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즉, 우리나라 전체 국내 총생산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주요 선진국들은 대략 한 14% 정도 되는데요. 우리는 28%로 2배나 됩니다. 거기다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탄소 다배출 비중을 보게 되면 주요 선진국들은 한 4% 정도 되는데 우리는 8%나 되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 굉장히 줄이기는 어려운데 감축 속도는 세계 1등으로 잡아놨다. 결국 앞으로 당분간 뼈를 깎는 고통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산업 부분에서 온실가스를 대폭 줄여야 되고요. 한편으로는 발전 부분에서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고 좀 더 친환경적인 연료인 재생에너지 혹은 원자력의 사용을 늘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산업 부분에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 생산을 줄이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생산을 줄이면 고용도 줄고 부가가치도 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발전 부분에서 이제 온실가스를 줄여야 되는데요. 발전 부분에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이제 원자력 발전이나 아니면 재생에너지입니다. 그런데 뭐 원자력 발전은 우리가 이 짓기로 결정하고 나도 실제 전기를 공급할 때까지 한 20년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원자력 발전을 늘리긴 늘리되 당장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 재생에너지도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문제는 재생에너지는 너무나도 비쌉니다. 지금 원자력으로 전기를 만들면요, 한 킬로와트 시당 한 40원에서 60원 사이밖에 안 합니다. 근데 전기요금은 킬로와트 시당 한 160원 정도 하는 상황이고요. 근데 태양광으로 전기를 만들면은 뭐 한 240, 50원 하고요. 그리고 풍력 발전으로 전기를 만들면 더 비쌉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를 늘릴 수밖에 없다. 실제로 지금 재생에너지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는 대신에 온실가스는 줄고 반면에 우리의 전기요금은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국민들이 그거를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야지만 우리가 국제사회에 천명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이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국민들이 요금 인상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그러면 재생에너지 보급을 못하는 것이고 국제사회에 천명한 약속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로 인한 불이익은 우리가 좀 감수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만 집중할 수는 없고요. 우리는 많은 산업이 이 전기에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공급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으면서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사실 원자력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자력 발전을 짓는데 20년 가까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2030년까지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 수소에너지의 활용도 굉장히 중요하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이 대기업뿐만 아니라 정부도 수소에너지를 굉장히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고, 재생에너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원자력도 추진하고 또 수소에너지의 활용도 늘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제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원자력 발전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지난 정부와 이번 정부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는 것이 바로 원자력 발전인데요. 지난 정부에서는 탈원전을 선언을 했고 이번 정부에서는 탈탈원전, 즉 원전의 확대를 선언한 상황입니다. 다만 이 원전이 지난 정부에서 반대했었던 것은 또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습니다. 바로 방사성 폐기물이 다량 나온다는 것이었는데요. 이번 정부에서 원자력 발전을 늘린다면, 다만 원자력 발전소가 입지를 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발전소가 들어갈 지역의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한데 과연 다 찬성을 하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는 또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원자력 발전을 늘리겠다는 국민적 합의에 도달했다면 그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충분히 설득도 하고 보상도 하고 해서 지역 주민의 합의를 보는 것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 원자력 발전의 확대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방사성 폐기물과 같은 환경 문제에 대한 처치 방안도 함께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원자력 발전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다. 그리고 전기를 생산하는 다양한 방식들, 석탄, 천연가스, 원자력, 재생에너지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저렴하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사성 폐기물이라고 하는 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 국민의 안전과 지역 주민의 수용성을 감안해서 원자력 발전을 확대해 나가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정부가 천명한 것 중에 하나는요. 새로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의 원자력 발전소 중에서 수명이 다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설계 수명이라는 게 있어서 예를 들면 40년을 돌리고 나면 얘를 문을 닫고 폐로, 즉 원자로를 뜯어내는 게 맞는데요. 문제는 얘가 40년이 가동이 되고 나도 사실은 멀쩡합니다. 좀만 보수를 하면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이번 정부는 어떻게 결정했냐면 노후 원전 10기 정도를 수명을 연장을 해서 한 10년 정도 연장을 해서 더 쓰겠다라는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부산과 울산 사이에 있는 고리 2호기가 올해 4월에 이제 수명이 종료가 돼서 얘를 이제 수명을 연장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또 지역 주민의 반발이 있고 해서 아직 수명 연장을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이 10기의 원자력 발전소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결국 지역 주민의 동의를 얻어서 이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그대로 버리는 게 아니라 한 10년 정도는 더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원자력 발전과 관련해서 또 논의되는 것이 SMR이라고 해서 소형 원자로가 있습니다. 이 SMR이라고 불리는 소형 원자로도 늘릴 필요가 있는데 이것의 어려움은 뭐냐면요. 대형 원자로에 비해서 1kWh의 전기를 만들 때 방사성 폐기물이 더 많이 나오는, 즉 좀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지역 전기가 필요한 지역 곳곳에 이 소형 원자로를 보급하는 일도 앞으로 우리가 몇 년 안에 결정을 해야 될 중요한 과제입니다. 네 번째 과제로 이제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면 앞서 말씀드렸던 거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사용 후 해결료라고 하는 방사성 폐기물 문제가 지금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원자력으로 전기를 생산하고 나면 사용 후 해결료가 남는데요. 얘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현재 처분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원자력 발전소 부지 안에 얘를 보관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뭔가 영구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설비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 못 만들고 있습니다. 이 사용 후 해결료 저장 시설이 들어오는 거를 어느 주민도 어느 국민도 동의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발전소 안에 저장을 해놓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2030년, 2031년이 되면 더 이상 저장이 불가능합니다. 꽉 차버려서. 그러면 발전소가 멀쩡해도 2030년, 31년이 되면 가동이 불가능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사용 후 해결료가 나왔는데 저장해 놓을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한 2, 3년 안에 해야 되느냐. 사용 후 해결료를 저장할 수 있는 이 사이트를 지정을 하고 거기에 저장 시설을 공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장 시설을 건설하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이거를 못하게 되면 우리는 당장 2030년부터 원자력 발전소 일부긴 합니다만 가동이 안 되면 정전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정부 임기 내에 사용 후 해결료에 대한 저장 시설을 반드시 마련하는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죠. 이 저장 시설을 마련하지 않고 원자력 발전을 확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과제는요. 여러 에너지 중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전기입니다. 자, 우리가 에너지는요. 사용량이 앞으로 일부 에너지는 줄어들 걸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석유, 이제 내연기관 차들, 휘발유 경유차들이 줄어들고 전기차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석유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자, 석탄. 자, 국내에 원래 석탄 광산들이 있었습니다만 거의 다 문을 닫고 지금 2개 정도만 가동되고요. 거기서 나오는 석탄은 지금 강원도 일부 지역에 있는 발전소에서 일부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연탄을 만들어서 달동네와 고깃집 정도에서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로부터 수입하는 석탄도 앞으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점점 사용을 줄여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석탄도 줄고 석유도 줄 거고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이 발전원인 석탄이나 석유의 사용은 줄겠지만 전기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를 할 것이기 때문에 석탄으로 예전에는 난방도 하고 치사도 했습니다만 이제 인덕션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전기로 바뀌고 있습니다. 집에 치사도 인덕션을 할 뿐만 아니라 이제 난방도 온수 매트를 쓰면서 전기로 바뀌고 있고, 그래서 결국에 석유나 석탄이나 천연가스를 쓰던 게 이제 전기로 바뀌게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앞으로 전기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정부가 예측하기로는요, 2050년이 되면 지금 전기 사용량의 약 2.5배가 될 걸로 보이거든요. 전기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공급할 것이냐에 우리의 중요한 과제가 있는데, 자, 우리나라에서 과연 전기를 누가 공급하냐를 보게 되면 외국은 전기를 공급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전력 판매 회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까운 일본만 해도 몇백 개가 있어서 소비자가 선택을 합니다. 나는 이 회사의 전기를 공급받을래. 이렇게 선택할 수 있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나라는 어떠냐면 전기를 공급하는 회사는 딱 한 개밖에 없습니다. 뭐죠? 바로 한전입니다. 한전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한전이 전기 판매를 어떻게 보면 독점을 하고 있어서 전기요금을 낮게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한전이 독점적으로 전기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전기를 팔 수 있는 기회를 달라라고 하는 요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해외는 전기도 팔면서 도시가스도 같이 팔고 방송 인터넷 서비스도 같이 팔면서 흔히 얘기하는 결합상품이라고 그러죠. 이런 결합상품을 공급하면 요금을 좀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혜택을 누리고 있는 반면에 우리는 한전이 독점적으로 전기를 공급하다 보니까 결합상품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좀 원가를 줄여서 소비자들에게 전기를 싸게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 판매 부분도 민간의 시장을 좀 개방하라, 이런 요구들이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전기 판매 회사들이 보통은 발전소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거를 발전, 판매, 통합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발전회사와 전기를 판매하는 한전이 철저하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의 트렌드를 본다면 결국 전기를 판매하는 회사가 다양하게 있는 것도 필요하고, 전기를 판매하는 회사가 발전도 겸업하는 것이 소비자들에게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게 되는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한전의 전력 판매 구조를 좀 경쟁을 도입해서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전기를 공급하게 하는 방안도 필요하고, 한전뿐만 아니라 이 전기를 판매하는 회사들은 발전소도 함께 지어서 발전과 판매를 겸업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을 해서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행법에서는 판매회사는 발전을 못하게 돼 있고, 또 발전회사는 전기를 못 팔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선진국은 어느 나라도 그걸 규제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몇 년 안에 이 전기를 공급하고 생산하는 부분에도 경쟁이 도입이 돼서 발전사도 판매를 하고 판매사도 발전을 하게 하는 어떤 법을 개정해서 그리고 다양한 결합 상품을 만들어서 소비자들의 어떤 편익을 이렇게 증진시키는 제도적인 개선이 몇 년 안에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섯 번째로 중요한 과제, 바로 앞서 몇 번 언급드렸던 천연가스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천연가스 이러면 생소하지만 도시가스 이러면 모르는 국민들이 없습니다. 즉, 천연가스를 우리는 수입을 해서 각 가정에 공급을 할 때 붙이는 명칭이 도시가스입니다. 그럼 이게 어떤 구조냐면요. 한국가스공사라고 하는 공기업이 천연가스를 해외에서 독점적으로 들여와서 도시가스 회사한테 천연가스를 팔면 각 가정에 공급을 하게 되는데 그걸 도시가스라고 그럽니다. 근데 문제는 이 도시가스용 천연가스를 들여오는 사업자가 우리나라 한국가스공사가 유일합니다. 즉 독점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가스공사가 비싸게 사오면 그 피해는 소비자들한테 그대로 전가가 됩니다. 아무래도 하나의 기업이 독점적으로 천연가스를 공급하다 보면 비효율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도 하나의 기업만 천연가스를 들여와서 도시가스 회사에 독점적으로 공급하게 하는 나라는 선진국 중에서는 우리나라밖에는 없습니다. 이 천연가스 부분도 경쟁을 도입을 해서 다양한 기업들이, 플레이어들이 천연가스를 들여와서 그걸 도시가스 회사들에게 공급을 해서 서로 경쟁을 통해서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도록 한다면 도시가스 요금도 좀 올리지 않으면서 안정화시킬 수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앞서 말씀드렸던 전기 부분뿐만 아니라 도시가스 회사에 공급하는 이런 부분에도 좀 경쟁이 도입이 돼서 소비자들에게 좀 혜택을 줘야 된다. 우리는 이게 또 도시가스 사업법으로 다른 플레이어들이 들어와서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법 개정을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저렴하게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야 된다. 그게 선진국으로 가는 모습이고 또 앞으로 2, 3년 안에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7번째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 소비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석유입니다. 이 석유는 4개의 정유회사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석유 산업의 문제는 4개밖에 없다 보니까 과점 체제라고 그래서 정부의 규제도 많은 편이고요. 또 이 석유가 문제가 뭐냐면 석유는 땅 속에서 끄집어낼 때 땅 속에 있는 온실가스가 같이 대기 중으로 배출이 됩니다. 거기다가 석유는 바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정유 공장에서 휘발유, 경유 등의 제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 석유를 갖고 휘발유, 경유, 등유의 제품을 만들 때 불가피하게 또 온실가스가 배출이 됩니다. 또 소비자들이 휘발유차나 경유차를 몰고 다니면서 휘발유, 경유를 쓰면 그때 또 온실가스가 배출이 됩니다. 즉 석유는 3군데서 온실가스가 배출이 되다 보니까 사용량을 줄여야 된다. 국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분위기 속에서 석유의 사용량을 줄여야 된다라는 이 요구들이 굉장히 강해서 선진국의 여러 나라들은 정유 플랜트의 아예 규모 자체를 줄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나라의 정유 사사도 이 플랜트의 규모를 과연 줄여가야 될 것이냐?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굉장히 큰 고민입니다. 자, 우리나라는요, 석유가 한 방울도 안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유회사들의 석유 제품 수출을 보게 되면요, 세계 5위입니다. 너무나도 자랑스럽습니다. 즉, 우리는
석유가 한 방울도 안 나지만 이 정유 4사가 중동에서 석유를 가지고 와서 휘발유, 경유, 항공유, 등유 등의 고급 제품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수출하는데 그 규모가 세계 5위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정제 능력, 즉 휘발유, 경유, 등유, 항공유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도 대략 세계 5위입니다. 정말로 자랑스러운 우리의 정유 산업인데 이 온실가스 감축의 분위기 속에서 이 정유 산업을 과연 그럼 우리가 줄여나갈 것이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국내에서는 좀 생산을 줄이고 국내 공장을 해외로 옮기는 이른바 오프쇼어링을 할 거냐, 아니면 국내의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정유 공장을 그대로 유지할 거냐라는 선택의 갈림길에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즉 우리가 전기를 얘기 많이 하지만 이 석유 산업의 크기는 전력의 2배 정도 된다. 따라서 우리 국가의 기간 산업이기 때문에 얘를 문을 좀 닫고 해외로 쫓아낼 건지 아니면 국내에서 이 설비 규모를 유지할 건지에 대한 결정을 몇 년 이내에 해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주요 선진국들은 정유 산업을 줄이는 것으로 가고 있고, 물론 호주 같은 나라는 그렇게 갔다가 지금 후회하고 다시 늘리고 있는 중이고요. 우리와 경쟁하고 있는 중국이나 인도는 정유 산업을 대폭 확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나라가 작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휘발유, 경유, 등유 등의 석유 제품을 만들면 국내에서 30%만 소비하고 나머지 70%는 수출했거든요. 그럼 어디다 수출했느냐를 보면 주로 동남아시아 같은 개발도상국들이 많습니다. 즉 개발도상국에서는 여전히 석유 제품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적어도 2050년까지는 이들 개발도상국에 계속해서 석유 제품을 수출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일자리도 유지되고 부가가치도 창출될 수 있기 때문에 얘를 유지해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얘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니까 이제 우리는 문 닫고 필요하면 개발도상국에 가서 공장을 짓자, 뭐 이런 얘기인 겁니다. 따라서 우리도 조만간 방향성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8번째 과제가 올해 새롭게 생긴 과제입니다. 우리가 전기가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년 여름만 되면 하계 수급 대책 기간을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름철 전기 사용량이 폭증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름철에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노는 발전소가 없이 모든 발전소를 풀 가동하면서 발전소를 가동합니다. 그래서 올해 여름에도 기억해 보세요. 보면 뉴스에 딱 9시 뉴스 나오죠. 오늘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의 전력 수요를 달성했다. 작년 여름에도 그랬고 올 여름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기를 여름과 겨울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게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과제였는데요. 2023년 봄에 완전히 새로운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뭐냐면 봄에 전력 수요가 급격히 떨어진 겁니다. 자, 봄에는요, 1년 중에 가장 날이 맑습니다. 항상 하늘이 청명하죠? 근데 1년 중에 전력 수요가 가장 낮은 게 봄입니다. 왜냐? 난방도 안 해요. 냉방도 안 합니다. 근데 날이 너무 맑으니까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된 전기가 1년 중에 최대입니다. 즉 태양광 발전으로 전기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산이 되는데 냉방과 난방은 안 합니다. 거기에다가 우리나라 산업체를 위해서 석탄 발전과 원자력 발전은요 24시간 가동이 됩니다. 왜냐하면 밤에는 태양광이 전기를 생산을 못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국가기관 산업인 뭐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산업, 그 다음에 철강 산업, 그 다음에 자동차 산업,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산업, 전부 다 24시간 공장이 가동돼야 되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과 석탄을 계속 가동을 하는데
이 발전소는 한 번 끄면 석탄 발전소는 다시 켜는데 7, 8시간이 걸리고요. 원자력 발전소는 다시 켜는데 3일이 걸립니다. 그런데 전기는요. 공급이 50인데 수요가 40이어도 정전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컵에 물을 따를 때 물을 너무 많이 따르면 넘쳐갖고 주변이 다 젖어버리듯이 전기도 수요보다 많으면 전국 정전이 오게 됩니다. 근데 올 봄에 정전의 위기에 우리가 직면을 했던 거죠. 원자력 석탄은 다 돌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태양광은 풀로 출력이 나옵니다. 근데 냉방과 난방이 필요 없어서 전력 수요는 굉장히 낮았거든요. 그래서 정전이 올 상황에서 정부는 어떻게 했느냐?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스위치를 내리게 했습니다. 전기 생산을 못하게 한 거죠. 그래서 올 봄에 정전을 막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봄과 가을에 비일비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보면요, 9월 15일까지 하계 수급 대책 기간이라고 그래서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정부가 비상 대책을 세우고 근무를 했거든요. 9월 15일까지. 그게 딱 끝나자마자 9월 말에 추석이었습니다. 추석날 우리는 최근 10년 동안의 최저 전력 수요인 38기가와트를 달성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전력 설비는 140기가와트가 있는데 추석날에 38기가와트밖에 수요가 안 됐어요. 공장들이 다 쉬니까요. 그래서 올 가을에도 정전의 위기가 있었습니다만 다행히 원자력 발전소까지 별수 없이 껐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는요. 그래서 버텼는데 앞으로는 봄과 가을에 전력 수요를 좀 증가시키거나 전기 공급을 좀 줄이는 것이 여름철에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게 바로 태양광 발전량이 워낙 많이 늘어났고 지금도 매달 태양광 발전량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를 늘려야 되고 그 재생에너지로 삼성전자와 같은 수출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전기를 써야 될 의무가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정부 입장에서 기업 입장에서 태양광 발전을 계속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따라서 봄과 가을에 전기 공급이 수요를 초과해서 정전의 위험이 있는 상황은 상시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봄과 가을에 전기 수요를 좀 늘리거나 아니면은 전기 공급을 줄이려는 대책이 올해 처음으로 시행이 됐고 내년부터는 더욱더 중요한 시기가 됐다. 따라서 정부는 예를 들면 양수발전소 같은 것을 지어서 전기가 남아돌 때 펌핑을 해서 산 꼭대기에 올려놨다가 나중에 전기가 모자랄 때 물을 내려보내서 발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전국 곳곳에 대용량의 배터리를 곳곳에 설치를 해놓고 배터리에 전기를 저장한다든지 하는 조치를 좀 취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게 결국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도 필요하고 또 국민들이 그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서 또 이해해 주시는 그런 절차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자,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을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자, 현재 벌어지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끝난다 하더라도 현재의 높은 에너지 가격은 당분간 유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약간은 낮아진다 하더라도 높은 가격은 유지될 수밖에 없고요. 반면에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95%에 달합니다.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민들 모두 에너지를 절약해야 합니다. 여름철에는 냉방 온도를 높이고 선풍기를 함께 틀어야지 되고요. 겨울에는 난방 온도를 낮추고 옷을 하나 더 껴입어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의 에너지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요. 또 정부와 에너지 기업들은 에너지를 보다 더 싼 가격에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에너지가 없이는 우리는 하루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부는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감안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요. 미국이나 유럽은 국가 간의 전기를 사고파고 하는 것이 가능한 반면에 우리나라는 반도 국가인 반면에 북쪽으로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와 관련해서는 섬나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에너지를 자급자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에너지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안정적으로 확보할 뿐만 아니라 그거를 우리나라가 잘 저장을 해놓고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오늘 제 말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여기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